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어제 이 시간 뉴스 속보로 전해드린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인재 징후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 규모만 9명이 숨졌고요. 8명이 크게 다친 상황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고 현장에 찾아서 원시적인 사고로 안타깝게 국민이 희생됐다며 사과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뒤로 이 건물 잔해가 보입니다. 지금 김 기자가 서 있는 곳 사고 현장 근처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마치 폭격이 지나간 듯 보이는 곳, 바로 건물이 무너진 지점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 각종 벽돌과 흙더미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잠시 위쪽 보실 텐데요. 사고 조사하는 인력들이 보이는데 그 앞에 있는 기둥 잠깐 보겠습니다. 기둥에 철근 여러 개가 꽂혀 있는데요. 붕괴 당시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힘없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철거 작업 당시 토사를 쌓아놓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토사가 건물 붕괴와 함께 무너져 내린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보니까 조금 더 처참함이 느껴집니다. 무너진 곳뿐만이 아니라 주변 건물까지 많이 부서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옆쪽 잠시 볼 텐데요. 네, 뒤로 보이는 빨간 벽돌로 된 건물은 무너진 건물과 불과 2에서 3m 정도 떨어져 있던 건물입니다. 붕괴 사고 여파로 곳곳이 심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어디였는지 알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사고 충격이 그만큼 컸음을 실감케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붕괴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보니까 왕복 6차 도로가 있던데요. 철거 작업을 하던 곳이랑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네,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벗어나면 바로 6차로 도로가 이어지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그 사이에는 버스 정류장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규모 철거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을 옮기는 등의 안전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너진 건물과 사고버스 사이에는 안전장비라곤 먼지를 막는 가림막만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거 공사에 대비해서 버스 정류장을 미리 옮겼다면 설령 건물이 무너졌더라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 9명이 나왔습니다.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도 희생자를 좀 막는 데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물 더미가 시내버스를 덮칠 때 가로수가 완충작용을 해서 버스 앞쪽이 그나마 덜 손상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소방 관계자가 현장을 찾은 김부겸 총리에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참사로 현재까지 17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버스 후면부가 크게 손상돼 뒤쪽에 탄 9명은 모두 숨졌지만 앞쪽에 탄 8명은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곳곳에서 안전 불감증, 인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 동구청이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해체 사업서를 검토한 결과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애초 계획은 3층에서 5층을 먼저 중장비로 철거하고 1, 2층, 그러니까 저층은 이후에 철거하는 순서였습니다. 이 업체는 사고가 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건물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앞서 지난 1일부터 이 건물의 4층과 5층을 그대로 둔 채 굴착기가 3층 이하 저층의 구조물을 부수는 모습들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광주 동구는 이 철거업체가 해체 계획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철거 작업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이에 따라 시공사 한솔기업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 심영건축사 사무소를 이번 주 중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시적인 사고로 국민이 희생당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인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우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이를 통해 나온 내용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찾고
또 수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은 철저히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현장을 살핀 김 총리는 이후 광주 기독교병원을 찾아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건물 붕괴 현장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철거 작업 중에 건물이 저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버스 승객, 시민들 숨지거나 다치는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경찰과 국가청 등도 이 합동 감식을 통해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철거부터 붕괴까지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지, 안전관리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최명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예, 최 교수님. 정말 너무 끔찍한 사고인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듭니다. 당시 지금 무너지는 그 화면이 지금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자, 그 화면 보시면서 이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나 우리가 안전관리에 소홀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었죠? 결국은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예.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큰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징후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전에 아마 작업자들은 징후를 파악을 했을 겁니다. 예. 아마 이제 매스컴 쪽에서 나온 거 보면 사전에 좀 이상한 음이 들렸다 뭐 네. 이런 현재 매스컴이 있는데 아마 사전에 징후를 파악을 했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어떤 예. 징후들이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작업자들은 건물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서 예. 실제적으로 이제 약간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변이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변이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작업자들은 그걸 알고 대피를 했었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제 그 통행하는 교통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됐던 그런 문제가 좀 있었었죠. 예. 지금 사고 현장과 도로가 거의 붙어 있잖아요. 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런 큰 건물을 해체할 때는 좌우, 전후 좌우에 안전관리 요원을 두고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전에 이제 해체 계획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해체 계획서 안에 보면 실제 인근 건축물의 어떤 상황들 예. 또는 도로에 대한 어떤 통제 부분들 그리고 실제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정성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재 검토를 하게 돼 있고 예. 계획서에 다 담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예. 실제 그렇게 시공이 안 됐던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영상 속이나 전해지는 사진 속에서 보면 저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것도 상당히 부실해 보이거든요. 사실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 먼지 정도만 가려질 수 있는 저런 가림막을 설치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안전 프레임을 설치하는 게 좀 의무는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해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예. 실제 어떤 파평이라든지 어떤 자재 낙하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비계를 설치하게 되고 예. 가림막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저기 현장도 인근에 도로도 있고 보도도 있어서 아마 가림막을 설치한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실제 큰 힘은 받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그 공사 현장에서 어떤 그 비석이라든지 어떤 자재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하는 역할이지 예.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전국에 저렇게 재개발 지역이 많고 건물도 많이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해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체해야지 옳은 겁니까? 이제 5층 건물을 지금 저 건물이 5층 건물이니까요. 예를 들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은 어떤 원칙이냐면 예. 위에서부터 밑으로 현재 해체를 하는 게 기본적인 5층부터 원칙입니다. 예. 차례로. 그렇죠. 그래서 5층, 4층, 3층, 2층, 1층 예.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평면으로 봤을 때는 밖에서 건물의 외벽 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해체를 하는 게 또 원칙이에요. 예. 그렇다면 5층부터 그리고 5층 외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허물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해체 계획서 상에서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반적인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현재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방법은 그 해체하는 그 장비, 일명 이제 네. 굴착기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굴착기를 크레인으로 인양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옥상에 일단 올리는 거죠. 옥상에, 그리고 예. 그 옥상에 올라갔던 굴착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5층부터 이렇게 해체를 하고 4층으로 내려오고 예. 다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이제 이런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예. 그리고요. 아마 이번 그리고 일반적인 과정은 그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셨던 것처럼 건물 높이가 낮았을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올라가지가 않고 건물 옆에 서서 현재 그 해체를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높이가 낮은 경우인데 3층 정도, 예. 이런 3층 정도 이내는 건물 옆에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됐던 현장은 초롱컨데 네. 지금 옆에 아마 그 2층짜리 건물이 있고 5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네. 2층 건물을 먼저 해체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굴착기가 올라타서 예. 5층을 아마 해체를 한 걸로 그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동구 건축과장 발표가 오늘 있었는데요. 건축 철거 공사 계획서 상에는 5층 부분을 철거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잔재물을 옆에다 쌓아놓고 5층부터 3층까지 차례로 순서대로 철거를 하다가 잔재를 치운 다음에 1, 2층을 해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계획서는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뉴얼대로 일단 제출은 한 건데 실제 저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게 아닌가, 계획서가 지켜지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매뉴얼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이 해체 허가는 건물의 이제 관리자 그러니까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조합이 되겠죠. 예. 재건축 조합. 그럼 재건축 조합에서 이게 구청에 이제 해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때 허가 신청을 할 때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예.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무조건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고 그 받았던 현재 해체 계획서를 실제 이제 구청에 제출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아마 좀 규모가 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해체 계획서에 대해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소규모의 그런 어떤 그 건물들 그러니까 5층이나 뭐 7층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바로 인허가 기관에서 이제 그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 아마 해체 계획서를 봐야 되겠지만 네. 해체 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도 좀 충실한 그런 계획은 아니었지 않나 이게 이제 좀 추론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전문가분이 볼 때는 이 철거 계획서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계획서를 제출했고 이 계획서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예, 네. 지금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예. 붕괴 사고 관련해서 회사 4곳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이후에 처음 들어온 수사 속보입니다. 광주경찰청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학동 사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광주사무소 그리고 감리회사 등 업체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해야 되고요. 예. 시공, 계약 관련해서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 전문가분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 계획서, 철거 계획서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계획서대로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계획서에는 문제가 없는지 업체로부터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지금 시작했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예. 그 철거 계획서를 통해서는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아마 경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게 예. 아마 이제 시공사나 감리회사를 갖다가 현재 압수수색을 하신 것 예. 같아요. 감리회사요. 네네. 예.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획서가 현재 있게 되면 네네. 그대로 이행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공을 그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체 감리자를 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일반적으로 아마 이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아마 건축사 사무소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계획서대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감리가 하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실제 시공사는 거기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게 이게 원칙적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압수수색을 하셨다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구청에 아마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는 전문가가 검토했던 도장도 마련해 있는 그 원본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겠네요. 예. 그 예. 부분을 좀 보면 실제 과연 이대로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무너진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류장에 멈춰선 시내버스, 그 시내버스 안에 타고 있던 분들이 지금 희생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런 그 철거 현장 앞에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실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예. 인근에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서 파악을 예. 해서. 파악을 해서 예. 사전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실제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 이런 부분을 사전 조사를 하게 되고 예.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설을 한다든지 보호 조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버스 정류장은 아마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아마 통제는 안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은 어떤 보호 조치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이런 어떤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온 것을 감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예. 사전에 조치 계획까지 좀 됐었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런 비슷한 사고가 2019년에 잠원동에서도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앞서서 징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징후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 좀 조처를 할 수 없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상한 음을 들었다, 소리를 이제 들으셨는데 들으면서 이제 대피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제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 현장 책임자에게 아마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럼 책임자는 거기에 따라서 실제 뭐 교통 통제라든지 사람에 대한 통제를 하셨어야 되는데 실제 이게 이제 신호 그 징후를 보고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게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렇지 않고 약간 시간적 여유를 갖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리가 날 정도면은 바로 이제 붕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똑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저 사고가 2년 전에 났을 때 이거 후속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관리법이 2019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랬군요. 2020년 작년 5월 1일자로 이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상에서나 어떤 체계상에서는 어느 정도 틀은 가져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체 계획서 작성하고 감리 지정하게 되고 그대로 시공을 하라. 그리고 실제 구청에서는 현장 점검도 좀 하라 이렇게 이제 시스템상에는 현재 다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력에 대한 어떤 확인 부분들, 뭐 감리가 확인하는 방법이나 구청에서 확인하는 방법 또는 국토부가 확인하는 방법이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철저한 진상 규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후속 대책을 다시 한번 또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 수석 부대표가 YTN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감사원에 의뢰를 했는데요. 감사원에서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해왔고 그래서 내일 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권익에 의뢰를 해서 12명의 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이 밝혀지게 됐고요. 그리고 탈당을 하라는 권유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다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조사 불가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애초부터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의뢰를 했습니다만 감사원이 조사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정의당을 비롯해서 비교섭 단체 의원들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회의원 대부분이 권익위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 윤 전 총장을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공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4일자로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고발이 있었는데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공수처는 최근 고발인에게 고발 사건에 대한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불기소 처분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었는데 윤 전 총장은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담당 부장 전결 사건이었다면서 보고가 자신에게 올라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인들의 법정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당시 사건에 연루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과 이두봉 대전지검장, 김유철 원주지청장도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 인력조차 완전하게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혜 채용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터라 여력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 입건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만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보석도 허가되면서 김 전 차관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겁니까? 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을 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검찰이 지적받은 부분을 증명해야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한 이후에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과 판단 기준을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차관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전 차관이 어떤 혐의를 받았고 하급심 판단은 어땠는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과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900여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스폰서 뇌물 가운데 4,3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번 대법 선고로 김 전 차관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증인 사전 면담이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고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성접대 사건은 현재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반전돼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재조사 직전 해외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한 번만 맞으면 끝나는 백신인 이 얀센 접종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사전 예약이 18시간 만에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었죠. 네,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89만 4천 명이 대상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지금 등촌동 산부인과 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얀센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오늘 137명이 접종받기로 했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120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고 조금 뒤 5시가 되면 접종이 끝납니다.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은 분은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첫날엔 오늘 각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23만 4천 명이 접종 예정입니다. 접종을 마친 분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일찍 신청을 하게 됐는데 좀 더 빨리 맞게 되어서 안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마스크 벗고 좀 활동하고 싶은 것들이 가장 기대가 되고요. 얀센 백신을 예약한 사람은 30살 이상 60살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 89만 4천 명입니다.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은 지난 1일 시작한 지 불과 18시간 만에 마감됐는데요. 방역 당국은 다른 제품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접종이 끝나는 얀센 백신의 특징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얀센 접종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 물량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우리나라에 4번째로 들어온 제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 백신인데요. 비슷한 희귀 혈전증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30살 미만은 접종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얀센 접종은 오는 16일까지 동네 병원과 의원 등 전국 8천여 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해서 남는 백신이 생기면 60살 이상 고령층이 우선으로 맞도록 했고요. 또 얀센 백신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얀센 백신이 남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약한 어르신이더라도 동일에 받아 얀센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10만 명분 정도를 예약받지 않고 남겨뒀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지역에 해군 함정이 찾아가서 접종하는 데에 쓰이고요. 10,000명분은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장점을 활용해 필수 공무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해외 출국 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긴급 접종을 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방역당국은 혹시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4주 안에 혈전증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신속히 이상 반응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등촌동 산부인과 의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방역당국은 예정대로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는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상반기 접종 목표인 1,300만 명, 전 국민의 25% 이상의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서울형 상생 방역이 첫 발을 뗍니다. 앞으로 한 달간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 획일적인 거리두기를 개선하자며 서울형 상생 방역을 꺼내들었습니다.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후 여러 논란과 수정,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달 만에 서울형 상생 방역이 첫 발을 뗍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서울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의 실효성과 방역관리 수준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장점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용자 파악이라든지 이용 수요 분산 등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은 신청을 받아 자치구별로 170여 곳씩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 해당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밤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해당 사업장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심이 쏠렸던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등은 영업시간 연장의 실익은 크지만 노마스크 위험성과 빈번한 집단 감염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두기 매뉴얼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 불가 통보를 받자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어디에 의뢰할지 그동안 여러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국민의힘 원래 감사원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다시 권익위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조금 전 발표된 감사원 입장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국민의힘이 의뢰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결국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지만 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만큼 내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인 만큼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태도를 바꿔 권익위 조사도 수용하기로 한 것은 당 안팎의 비난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감사원이 업무 범위에 없는 만큼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를 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건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내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삼선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꼬집었고 오선의 정진석 의원은 당당하게 권익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고요. 네, 오늘 오전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이 주제였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유족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고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후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비판하면서 군 사법 체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군에서는 이게 특수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부하 직원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서 가해지는 폭력을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말했던 권력형 성폭력의 하나의 행태입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군 지휘권과 사법권의 분리, 수사 재판의 민간 영역 개입 방안 등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은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선출될 전당대회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 진행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됩니다. 당 대표의 경우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당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당원들을 상대로 ARS 투표를 받고 있고 동시에 일반인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당원과 일반인 조사 결과를 7대3 비율로 합산해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경우 특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이어가며 대표 자리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중진 의원들이 역전극을 펼칠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당원을 상대로 한 투표율은 오늘 오후 3시 현재 44.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앞서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으로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누가 고발을 한 겁니까? 사실 이게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 예. 시민행동에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2월 8일 날 고발을 하나 하고 3월 4일 날 고발을 했는데 2월 8일 날 고발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예. 부실 수사를 했는 거다. 아, 넉 달 전이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외의 2명의 검사를 더 고발을 했고 네. 그다음에 3월 4일 날 했는 건 한명숙 전 총리 모의 목적 위정 교사 수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잘 진행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 수사 못하겠다, 무마시켰다라고 해서 조남관 지금 이제 법무연수원 원장하고 같이 지금 이제 고발해낸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공수처장님 저희 회사에 MOU 맺고 계시는데 이게 제가 언론을 쭉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마 사생행에서 그 고발하신 분이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뭐 공제 7호 사건과 공제 8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연락받았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아직 공수처가 어떤 명확한 입장을 냈는 것은 아직까지 언론상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이미 4명을 구속 수사하고 구속 기소한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사실 그 당시에 옵티머스가 굉장히 전 관계에 폭넓은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그것은 하자 치유 문건이 작년 10월에 공개가 되면서 그 하자 치유 문건에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아까 2월 8일에 했는 사건 이 옵티머스 사건이 부실 수사이니까요.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전 총장이 다른 정관계 로비 상황을 만약에 막았다면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영역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는 이건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작년에도 윤 전 총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윤 전 총장의 입장은 뭐였었죠? 기본적으로 수사는 명명백백하게 정당하게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뒤에 있는 부분 뭐 지금 많은 사건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동일하게 이게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건도 좀 이렇게 제 느낌에는 브레이크가 좀 걸려있던 느낌인데 이번에 공수처가 이 사건을 어떻게 좀 들여다볼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 오히려 뒤에 있는 한명숙 그 모의 목적 위정 사건보다는 앞에 있는 게 조금 더 파장을 크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까? 제가 오면서까지도 제가 뭐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공수처 대변인이나 공수처에서 정확한 풀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 듯해서.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있으니까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또 약간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공수처는 정말 대한민국의 독립된 수사기관이고 공수처의 제 첫 번째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게 제1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검찰청에 있는 수장이 어떻게 보면 정관계 로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정말로 틀어 막았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건은 고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직권 남용이기 때문에 고발을 할 때 첫 번째는 고발인을 부릅니다. 고발인을 불러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고발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어떤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을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 안에서 그 고발인의 어떤 참고인 진술조서, 고소인 그 고발인 보충 진술조서를 통해서 정말 이게 맞을까? 정말 필요할까? 수사를 할까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시작은 분명히 공수처에서 어떤 특정 시점을 잡을 수가 있었을 건데 공수처가 아마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이렇게 공식적인 행보를 하나 했기 때문에 뭐 언론의 스포트 저도 보더라도 저렇게까지 스포트를 받아야 하나? 아직까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를 받는 순간에 공수처가 지금 다시 이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공수처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그 외연을 넓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공수처에 있는 입장이라면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수사는 진행하되 다만 그 수사의 결과는 오롯하게 공수처가 책임져야 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가장 요거도 먹었던 게 수사의 시점을 잡는 거거든요.
분명히 정치적 고려를 해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수사를 미루었다 해야 되나 그런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아마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뭐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것도 야권의 또 유력 주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그건 뭐 해요. 정치적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적 문법으로 네네.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법치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있는 이상 수사를 진행 안 할 수는 없다. 그게 검찰이 가야 되는 방향이고 공수처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 그게 누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엄중한 기관이거든요. 예, 일단 피의자를 입건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착수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직권 남용이라는 게 옛날에는 정가의 보도같이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직권 남용이 지금의 법원의 판단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 1호 사건도 쉽지 않은 사건이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조희연 그 교육감의 사건도 어려운 사건인데 지금 있는 이 사건도 직권 남용이니까 직권을 남용해야 되고 그 남용된 직권이 결국 그 당사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고 그 의무 없는 일이 결과로 발생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있죠.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성접대 또 뇌물 혐의로 사실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됐어요. 네네. 자, 대법원의 요지는 뭡니까? 대법원에서 바라볼 때 대법원이 우리 좀 시청자분들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예요. 법률심이라 그래서 지금 보석도 허가돼 가지고요. 조금 전 2년 6개월 남았는데 보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를 바로 지금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그 부분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이게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앵콜 방송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했던 그 판결을 대법원께서 이렇게 대법관들께서 그 판결을 이렇게 쭉 보시는 거예요. 보고 아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최 씨라는 사람이 1심에서는 진술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2심에서는 명확하게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있는 그 증언이 명확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4,300만 원 이게 뇌물로 지금 오는 건데 그렇군요. 오는데 이게 어떤가 하면 옛날에 검찰 사건 사무규칙 189조에 보면 검사는 자기 측 증인을 불러서 정언할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호사도 반대하고 법원에서도 반대해요. 왜냐하면 먼저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 말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증인을 불러서 먼저 말 맞추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어떤 판결을 많이 내세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증인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 최 씨를 먼저 불렀어요. 검찰이. 먼저 불러서 말을 맞춘 거 아니냐. 그러니 이거는 무죄 취지도 아니고 유죄 취지도 아니고 그 말에 각색이 되지 않았다는 즉 그게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아까 비디오 받는 그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시 파기환송했는 사실심. 이거는 직접 당사자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사실심 판사 앞에서 검사 입증해봐. 만약에 이게 정말 신뢰성이 있으면 여전히 유죄가 유죄될 거고 네가 만약에 그 증언을 할 때 각색을 세웠다면 압박과 회유가 있었으면 그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는 거야. 신빙성 없는 거야.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사실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내용을 검찰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입증해야 될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죄 취지도 아니고 유죄 취지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유력한 증거였던 최 씨의 증언, 그 증언이 회유 압박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검찰한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회유 압박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라. 왜냐하면 분명히 참고인을 불렀을 때 참고인을 불렀는 시기, 참고인을 불렀는 물었는 내용,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 게 그게 다 남아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라. 보통 이제 다른 파기환송권하고 좀 다르네요. 아마 이렇게 회유했는, 그 전에 불러서 회유했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증인의 증언을 탄핵 신빙성이 없다라고 많이들 말해왔어요. 그러면 최 씨를 다시 불러서 물어보고요. 재판 과정에서 물어보고 아니었다, 회유 압박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그 판사가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검사는 주장하는 것이고 이게 없다. 우리는 정확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걸 판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그래 진짜 없었겠네라고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아까 보석이잖아요. 이 보석을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2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살아왔는 수형 연기가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작년 10월이었으니까요. 예,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석을 해줬다는 거는 여기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무죄 취지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 돌렸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유죄 나오면 어차피 살아야 되는 거니까 굳이 저렇게 풀어줄 필요가 없었는데 보석을 허가한 것 보면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유무죄의 어떤 유무죄의 의미의 파기환송이 아니다 하면 사실심을 정확히 판단해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고요. 그 2심 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2심 재판부는 분명히 이게 회유인지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심 법원 판사님은 그렇게 판단했는 거죠. 그 제가 조남은 아는데 그 조남은 안 밝힐게요. 그 판사님께서는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최 씨라는 분의 아드님이 굉장히 좀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세요. 그래서 그 건설사 그래서 이 아들의 어떤 활동이 지장을 받을까봐 내가 정확하게 말을 못했다. 그런데 검사가 정확하게 증거를 갖다 대니 내가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그래서 2심 법원에서 이 증거 때문에 난 더 이상 말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증거에 따라서 정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을 항소심 판사는 믿었는데 대법원 판사님들은 비디오를 딱 보니까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전에 불러서 분명히 말을 맞춘 거 아니야? 그러면 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회유가 없었는 걸 한 번 정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번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파기환송심에서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파기환송심은 보통 언제 열립니까? 그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넘어가서 그 파기환송심의 어떤 그 법원에 있는 그 재판 절차의 판결이 그러니까 재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가 달라질 건데 아마 지금 같은 사건은 이미 김학의 전 차관이 석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구속 상태면 좀 급할 수 있는데 이미 보석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그 기간은 그 파기환송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 성접대 혐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면소다. 이게 사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그 윤중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차례도 아니고 13차례, 10여 차례, 10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데 이게 공소시효가 사실 조금 지나가 버렸죠. 공소시효는 각 범죄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성접대가 뇌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뇌물죄에서는 증거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공소시효를 폐기했죠. 어디에서는 살인죄에서는 공소시효를 폐기했는데 나머지 범죄에서는 공소시효가 존재해서 이 부분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4,300만 원 이 최 씨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는 확정됐으니까요. 마음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 부분은 더 이상 살펴볼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팀장님, 그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은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복잡해서. 너무 복잡해서. 잠깐만. 좀 빠지세요. 자, 밑으로 내려가실 겁니다.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가셔요. 네, 밑으로 가세요. 잠깐 계세요. 하러 오셨는데 독립운동가 기념관 대관이라 주의를 하지 마세요. 저 틀림없이 일정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우리가 저 초청해 오셨는데 결례를 하는 것 같아서 정치 행보, 공식적인 정치 행보 언제 하실 생각? 앞에 들어오지 마세요. 나중에 다 하기로 했잖아요. 네, 검찰총장직 사퇴 후 어제 첫 공식 행보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그런데 오늘 리얼미터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지지율 격차를 2자릿수로 벌리면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 어제 행보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어제도 확실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 행보에 사실상 나섰다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예. 뭐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어제는 뭐 이혜영 우리 애국지사 예. 그 행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 기자들의 질문에나 아니면 지지자들의 물음에 답하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예. 그래도 대선 행보에 나서는 것은 선언하는 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분석을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여론조사가 2개가 나왔습니다. 예. 관련 2개가 나왔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35%를 넘겼고 예.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23%를 기록했는데 3월 들어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3월에 상당히 높았다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던 것이 이제 반전을 시작했다라고 나타나는 예. 거고요. 이재명 지사는 3월 이후에 계속 올라가다가 네. 이번 조사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으로 리얼미터 조사는 나왔습니다. 예. 누차 말하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ARS 예. 조사고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샤이보스나 샤이진보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여론조사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지표 조사도 나왔죠. 다른 여론조사인데요. 한번 그렇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24%로 두 사람이 딱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조금 낮아지는 거, 이렇게 예. 내려가는 추세,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상승 추세가 보이면서 딱 맞아 24%에서 그 동률을 이뤘는데 네네. 전국 지표조사는 어떤 조사냐면은 통신사로부터 그 안심 전화를 받아서 ARS가 아니라 전화 면접원들이 직접 하는 그런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얼미터가 대선 주자 선호도를 물어봤습니다. 누구를 대선 주자로 선호하느냐라고 묻는데 그 전국 지표조사는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내가 좋아하지는 않아도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여론조사다라고 하는 점을 좀 명심하시고 이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지지를 보면요. 지역별로는 영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고 연령에서는 60, 70대가 윤 전 총장을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지난 6월 6일 현충일 전후로 좀 보온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영향을 당연히 미쳤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남, 특히 TK 지역 그리고 60대 이상의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것은 이거는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번 그 요인이 뭐냐? 그것은 당연히 현충일 전후에서 나름대로 보훈 행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고 그다음이 서울, 그다음이 대전, 충청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영남에서도 대구 경북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른바 PK 지역에서는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또 상당히 높은 것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하고 동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금 양자 대결도 좀 눈에 띄는데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를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맞붙었을 때도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왜 이런 걸까요? 양자 대결 조사는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입니다.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51%, 이재명 지사 33.7%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로 했을 때도 22.4%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이 조사에서 눈여겨볼 게 이 조사에서 다른 질문을 던진 게 있는데 윤 전 총장을 포함해서 범보수 그러니까 야권을 주자를 지지하느냐라는 대답이 50.2%였습니다. 반면에 범진보 또 여권 주자는 43%였습니다. 그런데 야권 주자 50.2%와 윤석열 전 총장 51.2%, 52.4% 비슷하게 나오죠. 반면에 여권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43%였는데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전 대표 30% 초반대 아닙니까? 상당히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여권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아직 이재명으로 또 이낙연으로 결집하지 못했다. 라는 뜻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결국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전 총장으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결집이 됐고 민주당 지지자들 또 진보적인 성향의 지지자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재명으로 또 이낙연으로 결집되지 않았다. 이것은 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본격화되면 또 후보가 나오면은 차츰차츰 결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상당히 좁혀질 여지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9월에 내년 대선 후보를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결정되고 나서는 또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민주당 내에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를 하지 않는 민주당원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70% 정도만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이재명, 이낙연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경선이 진행이 될수록 상당히 줄어들 거다, 결집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자 대결에서도 보듯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보듯이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앞서게 되면 여권 내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경선 연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속도감이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 시점을 늦추는 것이 과연 그 민주당 경선의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이제 대선 주자들의 주장이고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반대를 하면은 성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반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윤석열 전 총장하고 비슷하게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적대적이지만은 공생관계다. 그러니까 야권의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주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서 또 확실한 주자로서 이재명이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빠지면은 그 마찬가지로 이재명 전 지사의 지지도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그 윤석열 전 총장을 열심히 공격을 하죠. 반면에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빨리 등판해라라고 딱 한 번 그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등판하는 7월, 8월 만약에 경선이 그때 민주당 경선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상황이 이재명 지사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론을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은 정말 아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다시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사실상 대권 도전 시동을 걸었다라는 분석도 나오니까 여당에서 견제의 목소리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강력히 경고성 발언도 했는데요.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알려진 분이 계속 자기 친구를 통해서 간접 합법으로 메시지를 흘리고 무슨 과외 공부하듯이 돌아다니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구속에 관여했던 분 아닙니까? 서로 자기 당의 대선 후보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저 배신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그렇습니다. 과거 이회창 총재 이야기를 했어요. YS를 배신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비교가 됩니까?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회창 전 그 총재의 경우에는 YS 여권 내에서의 권력 이동 아닙니까? 여권 내에서 YS가 만든 신한국당을 깨고 자신이 대선 후보 주자가 되면서 한나라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권 내에서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하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 경우에는 여권 내부에서 권력 변화가 아니라 지금은 야권 주자로 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물론 송영길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모순된 상황이다. 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지금 여당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대권 주자로 만들려고 아무도 노력을 하지도 않았었고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정 총장의 친구인 이철우 교수가 말한 대로 국민들이 불러서 소환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견제를 한 것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살펴보죠. 흥행몰이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굉장한 흥행에서 성공 요인,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결국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돌풍, 태풍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일각에서는 이제 변화에 대한 갈망이다. 결국 20대, 30대 이런 젊은 층들이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욕구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하나 있고요. 저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보수 세력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중도 외연 확장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준석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이런 보수 정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는데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해요. 40%를 넘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정농단 이후 처음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였고요. 민주당이 28.6%니까 거의 12%포인트,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또 나온 이제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기서도 국민의힘이 30% 나왔고 민주당이 27%가 나왔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로 결과를 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처음입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관심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60 민주화 항쟁 34주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화운동의 좀 주역으로 정치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 대표적으로 꼽으면 송영길 대표,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모두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세대교체 바람 자체는 국민의힘에서 불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60 한정이 이제 오늘이 34주년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호 의원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죠. 그때 이한열 열사가 이제 돌아가신 그곳의 총학생회장이었고 당시에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이인영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86세대들이 이제 주역이었고 송영길, 윤호중 다 81학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80년대 주역들인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운동권 출신이 수혈이 돼서 만든 민주당에서 왜 세대교체나 혁신의 바람은 오히려 더 완고한 보수 집단인
국민의힘보다 덜할까? 예. 상당히 좀 그 의구심이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운동권 출신이 주가 되는 그 민주당, 운동권은 뭐 위계와 규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주로 이렇게 수혈되는 공간들이 법조인이라든가 관료 출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위계와 어떻게 보면 규율, 정당 조직원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해졌다. 개파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이 약해졌다. 그 틈을 이준석이라는 젊은이들이 치고 들어와서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자연스럽게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동산 투기 의혹 권익위조사 결과 나온 의원 12명 탈당 출당 조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사실상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결국은 권익위로 가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감사원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거기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그거는 헌법기관이 감사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너무나 명백한 거였습니다.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던 전현희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은 아마 직무 회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결과를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워낙 민주당에서 12명 출당 혹은 탈당 권유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한정 의원은 탈당할 이유가 없다. 독재 권위주의 시대나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태 송영길 대표로서는 결단을 내린 거지만 당에 좀 내홍이 부는 것 아니냐,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느 정도 당 내용은 불가피할 겁니다. 특히 그 우상호 의원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와 같이 연대 81학번 같은 동지입니다. 친구이자 동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뿐만 아니라 김한정 의원 우리가 잘 대중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김한정 의원 경우에는 그 DJ의 공보비서관으로 89년에 정치를 시작을 한 굉장히 오래 정치를 한 의원입니다. 송영길 대표보다 10년이나 먼저 정치를 시작을 했고 민주당에만 줄곧 몸담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이런 그 처우를 받는 거에 대한 섭섭함, 아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또 송영길 대표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또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조직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세가 이렇게 갈 때는 의원들의 일부 억울한 부분들이 있어도 이렇게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도대체 언제 누구로부터 최초 보고받았습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사망한 당일날은 제가 이제 그 SNS로 이렇게 상황 공유하는 그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그런 게 간단하게 올라와 있어서 이제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5일 날은 이것이 조금 그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과 연계돼 있다는 정식 보고를 5월 25일 날 받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장관님의 보고를 지금 들으면서 또 충격인데, 그래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이게. 조금 여기서 얘기 드리기 어렵지만은 이제 여기 있는 총장들이나 제가 보고받는 것은 중요 사건 보고 중심으로 늘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예하부대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고. 성범죄가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무능하게 이상하게 조치한 예가 있었나요? 봤어요, 안 봤어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육군 참모총장님은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해군 총장님은?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일 없었습니다. 장관님도 아까 의의 없다고 해줬으니까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고통이었길래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감사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안에서도 우리 아이처럼 괴로워하는 아이들 있어요. 저 연기에 문자 받습니다. 그런 아이 있어요.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아이 있으니까 제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 괴롭게 이렇게 됐지만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품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셔야 돼요. 멍청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은폐하거나 폐유되거나 축소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일들이 누적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골마 터진 것이지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육군에서 이렇게 사건을 지연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예. 예. 공군도 마찬가지죠? 네. 해군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답변과 다른 것이 있으면 또 다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금 잠시 뭐 너무 개인 정비도 하시고 하려면 좀 쉬었다. 위원장님, 저 육군 총장입니다. 네, 네.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정으로 한번 네, 보고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 제가 보고받은 범위 내에서는 현재 공군의 이번 사건과 같은 지연된 사건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범위 내에서는 위안부대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보고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군의 이번 사건과 같은 지연된 사건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열일곱 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 때 철거 공사 작업자들은 붕괴 직전에 대피했습니다. 정류장에 멈춰섰던 버스를 덮치면서 승객들이 참사를 당한 겁니다.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갑자기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5층짜리 철거 건물. 인도했던 신호수 2명이 붕괴를 피해 뛰기 시작합니다. 정류장에 있던 시내버스는 이미 건물 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운전사 등 17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모두 2,2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터입니다. 막바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한밤에 사장이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정몽규 회장도 이튿날 광주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술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 회장은 또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전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4월에도 목조 주택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다시 붕괴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인재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일이 2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전수조사, 특단의 대책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건설 현장을 둘러싼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이번 참사는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철거 중인 건물이 덮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공사 시작 전 임시 정류장을 만들어 옮겨야 했지만 이런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선 뒤 건물은 불과 4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정차한 버스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참변이 일어난 정류장은 14개 노선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수백 명이 이용했지만 바로 앞 인도만 막아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철거가 한창인 상황에서도 건물 바로 앞 정류장은 그대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현장이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아침 일찍 항상 운동 가려고 사고 난 지점에서 항상 버스를 탔던 곳이거든요. 이 때문에 수백 미터 떨어진 다른 정류장을 이용한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재개발 구역으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류장을 미리 옮기는 안전 대책은 없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임시 버스 정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공사에서 정류장을 임시로 옮기는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회사 측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도로 통제를 좀 똑바로 하고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도 임시로 좀 옮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인명피해가 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대형 참사 때마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안전 불감증. 이번 사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전한 공지를 통해서 김호수 총장이 오늘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형사부와 광주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중태에 빠뜨렸던 2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A씨는 중상해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19개월 첫째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당시 서초 경찰서장 등을 부실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경찰이 담당 수사관 A 경사만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상부 지시 없이 A 경사가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체국 노동자들이 더는 집배원을 택배 파업으로 생긴 추가 업무에 투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 본부는 오늘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 파업으로 집배원들에게 전가된 물량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군의 여성 장교가 자신을 진료해준 국군 수도병원 의사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이 의사는 피해자가 부대에서 성폭력을 당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장교로 입대해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A씨. 지난 2017년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은근히 팔짱을 끼면서 다른 여군 선배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너 같은 사람이 여자로 보인다.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70살 노모 씨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다가 다시 만난 노 씨에게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노 씨는 A씨에게 부사관 일은 잘 해결됐느냐며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조언을 해주고 싶다며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편안하게 말을 해주고 나이도 보면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안도감도 들고. 며칠 뒤 저녁을 함께한 두 사람. 만취한 노 씨는 식당에서 나온 뒤 돌변했습니다. A씨를 근처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치마 속에도 손을 넣었었어요.
스타킹을 신었었으니까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제 손을 가져다가 자기 한개 가져다 댔어요. 계속. 간신히 집 밖으로 달아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마비 등 증상을 겪다 일주일 만에 노씨를 부대에 신고했습니다. 노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처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보통 군사법원은 지난 8일 노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서 유관중 개최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며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본 내 의료계에선 올림픽을 강행할 경우 앞으로 100년 동안 전 세계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서 현재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도쿄올림픽 개최가 다음 달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본의 코로나19 확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번 달에 들어서 제3차 긴급사태 선언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요. 예. 어제자로 약 2,200명대까지 지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중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병상도 임박하고 있어서 위기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긴급사태도 여전히 발령 중이고 확진자는 2,000명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일본에서도 시작이 됐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맞았습니까? 네, 일본 발표로는 오늘자로 약 1,500만 명 이상이 지금 접종을 했고요. 일본 인구 약 1억 2천만 명 이상을 보면 약 10.28%, 10.87%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는 대량 접종 장소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한 달 만에 두 자릿수로 이렇게 접종률이 올라간 것이 올림픽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본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접종률이 한 달 만에 올라가면서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하고 올림픽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관중, 그러니까 관람객들의 경기장 관람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월 초만 하더라도 무관객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좀 반응들이 많았지만 예.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관객을 지금 드리는 걸로 조금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6월 20일이 되어야지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의료 관계자들 내에서는 이것이 새롭게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고 8월에 다시 긴급사태 선언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누가 관중 경기 관람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하시모토 즉 올림픽 위원장을 시작을 해서 자민당 내에서도 이런 말은 나오고 있고 스가 수상 자체도 유관중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현지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실제 이렇게 대량으로 다시 관중이 동원되면 이것이 일본의 여름 휴가철하고 겹쳐서 일본의 폭발적인 코로나 확산을 가져올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경기장만이 아니고 큰 공원을 중심으로 대중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관람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예. 실제 관중 동원하기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우려가 되는 이유가 도쿄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의사노조 위원장이 100년 동안 인류에 매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관중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일본 의사협회장도 실제 일본의 코로나 대확산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일본발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미 대책위원장, 즉 일본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정부에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연일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을 내놓고 있고요. 예. 세계에서 약 7만 8천 명 정도의 선수들이 이동을 하게 있는 상황이 다시 각국으로 흩어졌을 때 개발도상국의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갈 수 있고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을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비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우선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선수에 대한 여러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구체적으로 제시한 매뉴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전문가들에게서 전혀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참가자의 안정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관중을 들인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요, 외국인 취재진 그리고 선수들을 GPS, 그러니까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몇 명이 대상이 되는 거고 실제로 가능하다고 합니까? 현재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외국 선수들, 취재진들을 이동을 시키지 않고 이 경기장과 그리고 주변 숙소만을 이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GPS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이것은 오히려 취재 제한과 함께 인권 침해가 있을 거다라는 지적도 있는가 동시에 하지만 일본 정부 지금 조직위원회가 만든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GPS가 강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GPS를 온으로 시켜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예. 실제 그것을 끈 상태에서 있다든지 또는 복수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체 통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관리 자체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관리 자체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인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 자체는 일본 내에서도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예. 반발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실제 선수들 내에서도 인권 침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실제 강행을 하게 될 때 오히려 올림픽위원회가 제소를 당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오히려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본의 독도 도발,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에서 독도가 표시된 걸 두고 보이콧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그 소식들이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미디어들도 한국의 독도 표기 문제 그리고 보이콧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역대 전임 수상들이 보이콧 발언을 한다든지 최근에는 한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페이스북 문자 자체까지도 미디어가 보도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예.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져서 7월 23일에 개막을 하는데 앞으로 한 달 10여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본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값의 6%만 갖고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정책에 첫발을 뗀 데 이어서 내일은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제 개편안을 결론 짓겠다는 방침인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송영길표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이른바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지 검토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가시화해서 누구나 집 5.0과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그런 목적에 맞게 발표를 하고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모두 6곳으로 총 1만 호가 공급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분양에 들어가겠다는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에 남아있는 땅에도 5,800가구를 추가로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을 싸게 넘겨 주택 건설 비용을 낮추고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임대인들에게는 10년간 거주권을 보장하고 원하면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에서 16%로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한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 복합개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차례 결론을 미뤘던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 문제도 막바지 조율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정책의총에서 끝장 토론 방식을 통해 어떻게든 세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여전히 세제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서민 주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시장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이 결국 주택가격 자체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 정비사업발 전세난 우려가 불거진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시장 전망은 문제 없다였습니다. 올해 서울 전체 정비사업 이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적은 반면 입주 물량은 예년 수준이 유지된다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상은 이번에도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반포동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번 주 서울 서초구의 전셋값 오름폭은 2018년 7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인천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올해 들어 수도권 전세는 3.7%나 급등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오름폭을 멀찍이 따돌렸습니다. 문제는 올라도 너무 오른 전셋값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7%나 올랐습니다.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이사 대책 이후 잠깐의 소강기를 거쳐 다시 오름폭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작년부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도 매도자 혹은 임대인 주도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 대책도 과천 등 곳곳에서 혼선을 반복하고 있어 살 곳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고통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중 협력이 국제사회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한국의 올바른 입장을 촉구하는 등 미중 갈등 국면에서 우리 측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에 상당 부분 동참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과제에 대응하려면 미중 협력이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미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직설적으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냉전 의식으로 가득 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중 양국은 올바른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첨단 기술과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자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발표한 공급망 강화 전략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이 언급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던 중국은 이번 통화에서 정의용 장관이 양안 관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던 기본 입장으로 한미 공동성명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의 이번 전화회담 발표문은 과거와 달리 미국의 압박 전략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한 어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G7에 가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한중 사이에 선제적인 논의의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측이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활용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한 것도 한미 양국이 조율한 대북 정책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측은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조기 방안을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중국 쪽 발표문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어제 저녁 있었던 스리랑카와 월드컵 예선 경기에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강렬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올해 19살인 정상빈은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발재간이 강점인데 무엇보다 공격 시 주저하지 않는 과감함이 인상적입니다. 스리랑카전에서 성인 대표팀 데뷔전을 치른 정상빈은 그 모습 그대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돼 5분 만에 A매치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19세 75일 축구대표팀 역대 최연소 득점 8위 기록입니다. K리그 활약을 월드컵 예선으로 옮겨놓은 듯한 과감한 공격으로 벤투 감독의 눈에 들었습니다. 딱히 긴장을 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데뷔전 들어가서 일단 팀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월드컵에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크고. 김학범 감독의 총애를 받으며 도쿄올림픽 진출을 이끈 이동경과 K리그에서 물오른 골감각을 자랑하는 송민규도 돋보였습니다. 송민규의 저돌적인 측면 돌파와 페널티 지역을 파고 들어간 이동경의 결정력이 어우러졌습니다. 송민규는 A매치 데뷔전에서 도움을, 이동경은 4경기 만에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São jogadores que entram dentro daquilo que nós pretendemos fazer. Têm qualidade e têm características que nos podem ser úteis e que nos podiam ser úteis para este estágio. 올림픽팀 자원이기도 한 세 선수의 활약은 다음 달 메달 사냥에 나서는 김학범호의 생존 경쟁에도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며 잠재력을 폭발한 새 얼굴들의 등장은 올림픽과 월드컵 최종 예선 무대를 앞둔 한국 축구에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프랑스 오프 테니스에서 최고의 라이벌전이 성사됐습니다. 세계 1위 조코비치와 클레이 코트의 제왕 나달이 4강에서 만납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프랑스 오픈 결승 숨막히는 랠리입니다. 혹시나 했던 라이벌전은 결국 흑신 나달의 승리로 끝났고 올해는 우승으로 가는 길목 4강에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세계 3위 나달은 5년 연속 패권과 함께 황제 페더러의 20패를 넘어 메이저 최다 우승에 도전합니다. 앞서 단신 선수 슈와르츠만과의 준결승에서도 마지막 세트 6대0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1패가 더 많지만 플레이에서는 절대적인 우위, 프랑스 오픈에서도 단 한 번만 졌습니다. 조코비치를 잘 알고 있다며 예측 불허의 승부를 내다봤습니다. What's in my hands, no? And what's in my hands is try to be ready to play at my highest level on Friday, and that's the goal. 차세대 강자 베레티니를 역시 3대1로 잡한 조코비치는 자타 공인,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롤랑가로스에서 나달을 이겨본 유일한 현역 선수입니다. 무결점 플레이어라는 별명답게 언제든 나달을 꺾을 수 있는 선수로 꼽히지만 16강과 8강전에서 적지 않게 체력 소모를 한 것이 걸립니다. 현재 코로나 심야 통행 금지 탓에 경기 도중 무관중 전환 해프닝까지 겪은 조코비치. 두 게임을 더 이겨 우승까지 차지한다면 나달, 페더러의 메이저 최다승에 1승 차로 근접할 수 있는 만큼 의욕을 불태웁니다. It's not like any other match. I mean, let's face it. It's it's the biggest challenge that you can have playing on clay against Nadal in this court. 양보할 수 없는 통산 58번째 대결. 나달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파리의 붉은 흙 위에서 조코비치가 파란을 연출할지 관심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슈퍼푸드로 꼽히는 귀리, 특히 국산 품종의 귀리에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귀리 재배 면적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귀리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 제품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곡물 가운데 유일하게 귀리에만 들어있는 성분인 아베난스라마이드. 농촌진흥청은 2019년 바로 이 물질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이 성분은 국산 품종인 대양귀리에 많은데 다른 귀리보다 이 성분이 최고 17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6년까지 전혀 재배하지 않았던 대양귀리 재배 면적이 지난해 103헥타르로 크게 늘었습니다. 대양뿐 아니라 다른 귀리 품종의 국내 재배 면적과 생산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귀리가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농가 소득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대양귀리는 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많은 영양 성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수익에서는 약 10에서 20% 정도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치매에 효과 있는 성분 외에 귀리에 많이 든 성분은 단백질과 비타민, 식이섬유, 베타글루칸 등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두유와 차, 분말형 간편식 등 가공 제품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귀리는 밥에 넣어서 먹는 것도 좋지만 제한적이어서 좋은 성분을 많이 먹기 위해서는 쉽고 간편하게 가공 제품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귀리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2025년까지 국내 재배 면적을 3,000헥타르까지 늘리고 귀리를 바이오 산업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여름 폭염이 심할 거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서 농민들이 가축 사육 기상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축 피해를 예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가축 사육 기상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면 해당 지역의 가축 더위 지수를 확인할 수 있고 위험 또는 폐사 단계가 예상될 때 휴대전화로 경보와 대응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전주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업무 협약을 맺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는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강풍이 예상되는 충남 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광주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